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바 AI 패권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AI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지 중국이 승리할지 혹은 그 다른 어떤 결과물로 우리는 앞에 마주하게 될지 명확히 그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I 패권 전쟁의 저자 이시안 교수님 모셔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그러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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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시안 교수님 20대 아니십니다. 네, 네, 그 이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나이 공격이라니. 네. 근데 여기 네. 그 저번에 한번 왔었다가 거의 한 1,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아졌네요. 건물도 그렇고 이 촬영 장비부터 시작해서 네. 발전이 네. 그 눈으로 확 느껴지네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AI 패권 전쟁의 시대예요. 제가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그냥 총론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패권 전쟁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총론적으로 이 전쟁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선수를 잡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AI가 앞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모든 가전 제품부터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또 하나 군사부터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AI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좀 챗GPT 그러니까 챗GPT를 잡기 위해서 그 헷갈리잖아요. 네. 그 LLM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요. 라지 랭귀지 모델.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챗GPT를 이야기할 땐 LLM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챗봇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네, 요게 약간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LLM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두뇌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두뇌인데 얘를 가지고 있고 얘의 입이 챗GPT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뭐 가전제품도 얘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림을 만들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도 이 LLM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LLM에 들어가서 얘가 막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원하는구나 알고서 다시 그림 만들어주는 애한테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걸 그 출력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LLM을 잡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전제품이 연결될 수도 있고 우리 집 로봇 청소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만 봐도 한 번 얘를 이용하는데 뭐 0.000 내라.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이것을 하루에 1,000번씩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거를 좀 조작할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그 LLM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LLM이 현재는 미국밖에 없었는데 거의 네. 중국이 딥시크라는 걸 내면서 그 딥시크가 그 약간 좀 지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딥시크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이 이걸 하려면 큰 돈을 들여야 되고 이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뒤에 이제 개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도 돼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이거 좀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딥시크가 발표되고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날 네이버가 올랐어요. 예. 네이버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왜 올랐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딥시크를 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 패권 전쟁은 사실은 이게 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사라예보 모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라예보가 거기서 이제 그 암살이 되면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진 그 장소거든요. 네. AI 경쟁에서 AI 전쟁이 되는 딥시크가 그런 신호탄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채널에서 네. 이제 여러분들 LLM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네. 낯설지 않고 익숙한 언어로 가져가셨으면 음. 좋겠다. 이제 AI 시대, AI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해 본다면 사실은 명확히 얘기하면
LLM 패권 전쟁의 시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딥시크가 가져온 그 시장에 미치는 그 어떤 의미는 AI 경쟁이 아니라 이제 AI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 전쟁, AI 패권 전쟁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왜 다 뛰어들고 있는지 이 전쟁에 왜 뛰어들고 있는지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좀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영역에서 뒤지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유. 일단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면 이걸 뭐 잡은 나라들은 뭐 우리가 전체적인 패권을 잡는다,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건 미국과 중국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도 왜 뭐 프랑스도 발표하고 한국도 뭐 한다 그러고 자꾸 이러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역시 이제 핵무기랑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국가가 5개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미국, 옛날에 소련이었으니까 러시아, 네. 중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럴 거예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협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핵폭탄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약속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요. 네. 얘네는 어쩔 수 없죠. 갖고 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니네는 인정할게. 이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AI를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다가 네. 그래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하면서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 협약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LLM을 가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어떤 경계선이 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전 세계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좀 천천히 가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럼 내가 확실하게 LLM을 가진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인정된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빨리 이 결승선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무섭네요. 네, 말씀 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라 좀 무섭게 작용되고요. 네. 괜히 무서운 게 아니라 핵폭탄도 그 핵 위협을 나라마다 다 핵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우리 지구상에 좀 위험한 일이 나타난다라는 그 어떤 근거하에 제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진 나라들이. 네네. 근데 역시 AI도 어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데이터인데 네, 그 데이터는 군사 안보적으로도 위험해라고 그렇죠. 근거를 내세워서 네. 이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군사 안보적으로 이것은 위협을 네네.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AI 우리 방어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HBM 주지 마라. 네. 뭐 화웨이 규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I의 어떤 지금 이제 글로벌리 같이 AI를 만들어 나가는데 네. AI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밸류 체인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일본도 있고 한국도 네, 있고 네. 대만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몇 개 생겨나면 그거 군사안보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렇죠. 제재할 경계선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게 있는데 네. 왜 이 선진국들이 난리냐라고 한다면 선진국들은 카르텔이 있어요. 한번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의 경계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 우리 니네는 하면 안 돼. 뭐 공격할 거야. 그러진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갖고 오죠. 탄소 배출을 하면 안 돼. 나라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식으로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미 공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하는 것도 그 매연을 많이 하는 그런 공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첨단 공장들인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공장들을 하기에는 네.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필요하면 사지. 그런데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지키자라는 좋은 명분으로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인 후진국이 발전하는 걸 좀 막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 규모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이제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중인데 네. 또 지금 왜 이 순간에 너네들은 다 서비스업 체제로 가고 기술 중심으로 가고 나서 네. 왜 지금 뭐 기후 문제를 그렇죠. 문제 삼고 더 이상 우리를 제약하고 있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핵폭탄도 그렇고 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도 이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AI라는 영역을 놓고 봐도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삼을 수 있겠다. AI 카르텔. 그렇죠. AI 카르텔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기득권층을 그냥 형성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기득권층의 안에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밖에 빠져버리면 점점점 이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주요 강국들이 AI 네. 카르텔을 만드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카르텔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 패권 전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저도 네. 그런 부분들 면밀히 주시는 하고 있는데 네. AI 패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전략들을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은 또 미국대로 AI 인프라 스타게이트를 성공적으로 끝날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다. 음. 역시 중국도 우리 나름대로의 스타게이트 중국판 스타게이트 만들겠다. 네. 이런 움직임인데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AI 전략 전쟁.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야 스타게이트 뭐 5천억 달러 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퍼부어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마, 함부로 따라하지 마 이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과 기술을 퍼붓고 실제로 제일 앞서가는 거니까 그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딥시크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록3를 발표하면서 우리 H100 그 20만 개 썼다. 그게 한 4, 5천만 원 하거든요, 대당. 네. 그러면 이 H100 20만 개 썼다라는 얘기는 이거 하는데 한 10조 정도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AI XAI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록3가 나온 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돈이 퍼부어지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미국은 계속 이런 전략이고 중국은 사실은 그 5개년 계획해가지고 2025년, 30년까지 계속 어떤 발전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AI가 들어간 건데 일단 중국은 미국을 잘 따라가요. 네. 얘네들이 했던 거를 바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뭔가 좀 다른 방법 없을까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오픈소스 전략으로 니네가 했으면 얘네한테도 공개해. 얘네도 공개해서 서로 막 공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전략이라면 다른 나라들 이건 지금 잘 알려진 전략들이죠. 예. 다른 나라들 했을 때 일단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은 전형적으로 그 축구 같은 전략이에요. 이 중동 축구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날두 데려오고 메시 데려오려고 그러고 막 다 데려오고 심지어 손흥민한테도 막 그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스타들을 데려와가지고 전 세계 주목을 끌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미지 세탁 비슷하게 문화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끌고 가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직접 개발한다라기보단 하청을 줘가지고 LLM을 엿다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우디나 UAE가 그런데 하청 업체가 이제 구글 같은 데인 거죠. 네. 구글 직접 와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걸 만들어줘. 돈은 많이 줄게. 네.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같이 하면 좋은 게 구글이나 이런 업체 같이 하면 좋은 게
일단 전력이 풍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니까 데이터 센터도 한번 지으면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계속 그 에너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구글도 뭐 들어갈 만해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전략들, 그 돈으로 승부 보는 전략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문제인데 네. 유럽이 원래 그 EU 시장이요. 미국 다음 시장이잖아요. EU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니까 유럽은 어떤 걸 했냐면 그래 그럼 니네 가. 난 이렇게 갈게. 뭐 규제 같은 거 빵빵하게 하고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려면 이런 걸 지켜라 하는 식으로 규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 들어오려면 저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딥시크 같은 게 나오면서 유럽도 약간 야 이거 미국이나 얘네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스트라 AI 같은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야 그러면 벌써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으로 이번에 파리에 모여서 AI 협약을 했을 때 규제보다는 우리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유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일당에서 유럽은 규제해가지고 우리 거를 지키자. 그러니까 패권을 경쟁하기보다는 주권을 수호하겠다 이런 개념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아마 왜냐하면 유럽은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렇게 갔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와 너무 좋아 우리도 갈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요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주권 수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유럽은 아마 그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유럽조차도 지금 패권 경쟁에 뛰어드는 상태긴 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는 제가 보기엔 차세대나 아니면 차차 세대의 패권 경쟁에선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그 인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인도의 핵심은 인재입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지금 인도에 모여 있으니까 사실 뭐 글로벌 기업들의 CEO도 인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는 인재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중국이 사실 한 2년 전에 챗GPT가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어떤 AI 수준이. 네. 근데 지금 2년 만에 확 차이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들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쓴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은 좀 이렇게 요거밖에 못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별의별 데이터를 다 네.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인권이 좀 이렇게 의식이 낮았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인도가 그래서 데이터를 쓰기가 좋아요. 네. 인도도 그렇죠. 중국과 좀 유사한 측면들이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많고 그 데이터를 막 쓸 수 있고 앞으로는 AI 경쟁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슷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 한 1, 2년 있다가 기술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여기 핵심의 경쟁력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인도일 수 있다. 그 인재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인도는 차세대나 차차 세대의 패권 경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AI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네. 그 안에서 좀 두드러지는 각 국가들의 AI 경쟁 전략이 좀 달리 네. 포진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고 특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한 가지 와닿는 것이 유럽은 원래 법이 태동했던 나라 권역이고 네. 그죠? 최초의 법.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어 있고 네.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그린 산업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최초로 네. 너네 수출하는데 탄소 저감 노력 충분히 안 했어. 그러면 너 탄소 세금 매길 거야. 정말 재밌는 비관세 장벽을 도입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규제적인 장치를 좀 많이 활용해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좀 장벽을 올려 세우는 이런 네. 노력을 그러니까 각국의 모습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쵸.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인도와 중국인 것 같고요. 네. 이 AI 경쟁력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네. 데이터라는 영역에서는 지금 중국을 압도하는 나라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고인 그렇죠. 게 예. 너무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법 제도 자체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태동했으니 네. 규제로 막을 규제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예. 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해서 절대 이런 데이터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네. 의견을 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네. 저는 국민으로서 네. 걱정하는 마음에 한국 계속 중국으로부터 기술 추격받고 뭐 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추격해야 되는 그렇죠. 네. 역전된 상황 아닌가 생각하는데 적어도 AI라는 영역에 네네.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당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위 기술이 한 7가지 있고 다른 것도 1위권 기술, 그러니까 정상권 기술이 한 합치면 10몇 가지 됩니다. 네. 드론이나 이런 거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90년대, 2000년대를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유 중국 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네. 물론 그 싸게 들어오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국이 따라가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 네. AI가 그런데요. 한국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네이버만 믿어. 이런 전략입니다 현재. 네. 네. 그 소버린 AI라고 주권 AI라고 하죠. 네. 그거를 정부가 야, 우리 소버린 AI를 해야 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부가. 네. 정치가.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그 이해진 의장이 복귀했잖아요. 예. AI를 하기 위해서. 근데 소버린 AI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만의 A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거 외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픈 AI랑 협업을 했어요. 좋은 말은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때는 이거 갖다 쓰고 우리 것도 만들고 이것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픈 AI 걸 들여오면서 자기 카카오 거는 좀 뒤로 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코GPT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지 어쨌든 외국 걸 좀 갖다 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업에 좀 의존하는 게 돼버렸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뭐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해서 추격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엄청 탁상 공론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딥시크 충격이 나온 다음에 그 모여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어떤 회의를 주최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데이터를 다 몰아주고 그리고 GPU 정부가 10,000개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5개 기업에 몰아주면 네. 그리고 오픈 AI나 엔트로픽 핵심 개발자를 데려오게 되면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3년 동안 한국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우리 한국 시민의 의식이 야 우리 데이터 막 갖다 써.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이 그렇진 않잖아요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5개 기업에 GPU를 몰아줘? 그 5개 기업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그걸 그러면 중소기업을 상생해야 돼. 중소기업에 몰아주면 또 경쟁력이 딸리잖아요. 대기업에 하면 뭐 대기업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5개 기업 선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오픈 AI 기술자들이 한국에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한국이 나름의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정말 탁상 공론이고 대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API 전략으로 어떤 사용성 이런 사용성을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근데 API 전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뇌는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그 축적을 해가지고 이 두뇌를 만드는 위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혁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스타트업에서 그런 기회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스타트업이 일어설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냉철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고 각계각층이 네. 특히 법 규제적인 정치적인 환경이 그러한 상황인지 냉철하게 고민하고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이 AI 패권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이번 AI 패권 전쟁 책을 보면서요. 네. 가장 의미심장했었던 그 표현
히든 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드러나 있는 AI 전쟁도 있지만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숨겨졌지만 우리 네. 채널에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제 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긴 한데 네.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히든원은 기업 대 기업입니다. 이걸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패권 전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딥시크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이거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미국 애들 엿 좀 먹이자 이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한 어떤 기술들을 오픈 AI가 말하자면 오픈 AI 사명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공개하겠다, 같이 공유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게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클로스드 AI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네.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랑 그 갈라지기도 한 어떤 네. 이유 명분이 그런 건데, 네. 근데 중국은 실제로 오픈해버린 거예요 기술을.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갖다 쓰기도 하고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들도 딥시크 기술 보고서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서 실험적으로 하시는 분들 오픈 꽤 많고 소스 방식으로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딥시크에 가서 니네 오픈 소스를 해야 돼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를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 오픈 AI CEO가 어떤 우리가 GPT 4.5 할게라고 했을 때 그걸 또 트럼프랑 전화하면서 우리 네. 할까요 말까 이랬겠냐는 거예요. 음. 그 정부는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현재 기업들이 이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대 국가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국가 내에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엄청 큰 싸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돼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야 니네 그거 100조에 팔아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나 트위터 나한테 10조에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장난 같은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말장난도 다 계산돼서 GPT가 뭐 할 때 약간 김 빼는 작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투자 받으려고 할 때 김 빼는 작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록3 발표하고 그록3를 발표하니까 샘 알트만이 우리 4.5 몇 주 안에 할게. 그다음 5도 이번 연도 안에 나와. 이런 식으로 원래 로드맵 공개 안 했거든요. 네. 그걸 다 공개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오픈 AI가 딥 리서치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 그 하면은 그 유료 사용자 $200짜리 유료 사용자한테만 공개한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용하면 뭐 보고서를 써줘 그러면 거의 박사급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딥 리서치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그 그록3에서 딥서치라는 기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좀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그록3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록3가 처음에 돈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며칠이 안 돼서 그냥 다시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그랬더니 챗GPT 쪽에서도 딥 리서치 기능을 원래 $200짜리만 쓸 수 있었는데 한 달 사용료, 근데 한 달 사용료 $20짜리 회원도 한 달에 10번은 쓸 수 있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지금 가격 경쟁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우리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기업 대 기업의 전쟁이다. 딥시크가 중국 거지만 딥시크와 연합해가지고 미국 기업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익이 맞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 연합, 카르텔, 얼라이언스들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해서 기업들끼리 합종 연행이 이제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픈 AI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카카오랑 뭘 한다, 일본 가서 소프트뱅크랑 뭘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합종 연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횡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더 문제인데 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나간 예측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럼 국가가 무슨 힘이냐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국가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거죠. 네네. 국가의 경계가 또 네. 흐트러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기업 얘기할 때 초국적 기업이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로 국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고 실험을 좀 해보면 너 지금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 한국인 할래 아니면 구글 다니는 엔지니어 할래. 네. 둘 중에 하나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뭘 택할까요? 한국인에서 내가 좋은 게 뭐지? 근데 구글 엔지니어하면 연봉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과 애사심 중에서는 애사심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뭐
그래서 나한테 뭘 해주는 게 뭐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한국 국민으로서와 그다음에 내가 구글 엔지니어로서의 뭐가 부딪힐 때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했을 때 잘리고 그냥 한국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땐 조금 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이 소속감이 조금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그 기업들이 원래 국가를 넘으려는 시도를 종종 했거든요. 네. 혹시 리브라라는 거 네, 기억하시나요? 리브라 알죠. 네. 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초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비자 마스터카드랑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냥 다 쓸 수 있다.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스타벅스 충전 카드가 내가 이제 충전했다고 쳐요. 한 10만 원 충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에서 못 쓰거든요, 현재. 이거를 미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미국 쓸 수 있고 프랑스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충전 카드의 돈을 스타벅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제휴했거든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되는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타벅스에 내가 여기다 돈만 넣어놓으면 어디 외국 가서 환전할 필요 없이 이걸로 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비자, 마스터 카드 되는 데가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환전을 안 하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슨 돈이 들어오고 어디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 페이스북이 이런 거 발표했을 때 국가적으로 그 정상들이 막 비난하고 미국은 청문회 해가지고 너 왜 그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정보 뭐 그런 거를 이제 흔히 뚝까 팬다 그러죠. 뚝까 패니까 마크 저커버가 항복하고 우리 안 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를 넘어서려는 시도였던 거죠. 근데 AI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국가가 이렇게 좀 연합이 되고 할 때도 유럽을 봐도요. 문화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합쳐지고 네. 그 다음에 경제가 합쳐져요. 그 EU가 경제까지 간 거죠. 경제 공동체까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치 공동체거든요. 네. 그 미국이 연방이 정치 공동체까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경제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근데 AI는 바로 문화적으로 LLM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문화를 퍼뜨리는 어떤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 많은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19세기 이전만 해도요. 국가보다 위에 있던 게 유럽을 보면 가문이었어요. 아. 뭐 메디치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 뭐 얘네들 때문에 국가가 생기기도 하고 도시 국가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국가를 이렇게 또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기업이 이제 그런 가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게 또 AI 기술이 확장됐을 때 그럴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패권 전쟁의 일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미심장한 또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됩니다. 네. 그냥 AI까지만 안 가더라도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냥 가상현실로만 생각해 보면 네. 가상 자산 시장으로 또 생각해 봐도 네. 사실 실물 부동산 말고 가상 부동산이 한때 좀 그렇죠. 부각됐던 네네. 시점도 있었지만 또 그 은행들도 또 가상 세계를 또 구현합니다. 예를 네, 들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 뭐 강남 지점, 홍대 지점, 그 물리적 지점도 중요하지만 가상 세계의 가상 지점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국적으로 맞아요.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AI가 새로운 국가 단위 이상의 네. 초월적인 초국가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국가들은 여러 가지 전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종의 AI 세상에서의 전쟁을 펼쳐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이 AI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구조 전망을 볼 때요. 네. 기존의 어떤 개념과는 달리 임원 그리고 브랜드, 음. AI 뭐 이것만 있는 글로벌 기업, 그죠? 네. 이런 개념이 또 등장한다라고 네. 말씀을 책에서 강조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 패권 전쟁 말고 글로벌 구조도 이제 제가 예측을 구조마저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10년 전쯤에 AI가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예상 전망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일들이 프로젝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애플 안에서 이걸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와 디자인만 있었고 뭐 그러면 반도체는 네가 개발해.
이거는 네가 만들어 와. 뭐 이건 해. 심지어 띵크 디퍼런트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문구 있죠. 애플의 광고 문구로 띵크 디퍼런트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애플이 한 게 아니에요. 외주사가 해온 거예요. 네. 스티브 잡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올 때까지 채찍질을 한 거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PM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일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10년 전에 나온 거에 브랜드는 있어야 돼요.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 PM들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고 이 임원들이 이번엔 내가 뭐 그램 30을 내가 맡았어. 그러면 이걸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고 세팅을 해서 팀을 세팅하고 그 팀들이 이것들을 만들고 이 그램 30에 대해서 5년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고 네. 거기에 인센을 나눠 갖고 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야, 좀 무리 아니야? 생각했는데 AI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PM이 그런 게 있고요. 야, 이건 사람이 하고 이건 AI 하고 이거는 외주사가 하고 사람 AI 이런 식으로 쫙 일을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게 만들면서 하면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도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PM이 갖고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평소에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브랜드와 임원만 있는 회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AI일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이 국가 단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기업의 등장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구조도 좀 재편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나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만듭니다. 네. 또 워낙 그 멘사 회원이시 네. 얼마 전에 멘사 쪽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그래요? 네. 제가 거기서 강연을 할 만큼 그게 안 되는데 네. 예, 이런 상상을 우리 네, 네. 꾸준히 하고 네. 그 미래를 그려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I 다음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AI 패권 전쟁의 시대인데 네. 그 AI 패권 전쟁은 AI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 바로 데이터로 네, 네, 넘어간다라는 이야기. 사실 이제 AI를 다른 말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LLM이고 네. 사실 또 다른 말로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토론을 보고 계시지만 이것도 데이터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데이터인데 그럼 AI 경쟁에서 데이터 경제로 넘어간다.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은 지금 보면 스마트폰 다 만들어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애플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막 되게 신기했는데 네. 한 15년 지나니까 다들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게다가 퍼지고요. 예. 게다가 좀 AI 쪽은 오픈 소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네. 기술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성능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결국 데이터에서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많은 분들이 그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로 보호되는 데이터들 있죠. 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제 강연했었는데 여기서의 데이터는 뭐냐? 고객 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런 게 데이터가 아니다. 가령 비 오는 날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어떤 게 주로 팔리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층부터 하는 사람이랑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그 구매 패턴 어떤지 이런 고객의 행동이 전부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넷플릭스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별점을 줘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별점 5점, 4점.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얘가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고객이 행동하는 모든 걸 데이터로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클릭해가지고 나 이 영화 볼래 해서 그게 아니라 보다가 몇 분 정도에 멈췄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체가 이건데 한 10분의 1 정도 보고 그만뒀다. 어디서 그만뒀느냐? 그 장면이 뭐냐?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장면을 싫어하는구나. 코하고 막 피 튀기는 건 싫어하는구나.
판단을 하고 그런 장면을 뺍니다. 네. 그런 영화를 빼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이 행동하는 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학원 보습학원 같은 경우도 큰 학원들 이런 것들도 되게 이 친구들의 뭐 신상 쓴 거 전화번호만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전부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어떻게 모아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수집하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진짜 기술자 정말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또 한국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AI 패권 전쟁에서 반드시 후퇴하지 않고 네. 또 데이터라는 영역에서도 우리만의 기술력과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자리를 입지를 꼭 잘 다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여정에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국면에서 AI 대전환의 국면에서 정말 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정에서 네. 가장 우려되는 음. 가장 먼저 사라질 일자리 꼽아주신다면 네.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참 일자리 면에서는 좀 네. 워낙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예. 일단 가장 먼저 사라질 일자리는 저거예요. 그 알바라는 게 원래 대체하기 쉬운 누가 갖다 놔도 한 2시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알바 일거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대체하기 좋고요. 네. 근데 이게 대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싸요. 그러니까 그 정규직 직원을 쓰는 것보다는 알바하는 게 싸요. 네. 그러면 AI로 굳이 여기를 기술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거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네. AI로 늦게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고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초청해서 네. 한 8명 초청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대표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한 몇 개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점 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그래서 와 아니 직접 고기까지 구워주실 정도로 우리를 환대하는 건가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기요 그러니까 대표님 막 뛰어가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거기도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요 알바생이 나와야 되는 시간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마침 대표님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그게 아닌데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도 할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이게 AI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더 비싸더라도 이 자영업자들은 이거를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 부분에선 생각보다 이게 빨리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전문직인 예. 거죠. 예. 예, 전문직이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전문직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법률용을 보면 뭐 무슨 판결문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뭔 소리야? 맞다는 거 틀리다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걸 법조인들은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리걸 마인드가 뭐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해 한 30분 얘기해야 된대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몇 년형인지 스스로 감이 온다라는 게 리걸 마인드예요. 아니 그거를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그들의 카르텔 이것을 깰 수 있는 게 지금 AI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원래 전문직이라는 건 그렇게 카르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또 자기들의 장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비용을 좀 높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연봉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자가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을 때 당연히 저렴한 거보단 비싼 거부터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빠르게 대체될 니즈가 충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신뢰를 어디에 가질 것인가 무슨 판결을 하는데 기계가 왜냐하면 되게 명확한 어떤 양형 기준이 있고 기계가 여기에 맞춰서 딱 하는 거랑 사람이 막 이렇게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했을 때 누굴 더 믿을 것이냐 그런 거 봤을 때 그 실제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법조인이랑 의사랑 운전기사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사, 의사, 운전기사 이 세 사 중에 네. 어느 게 제일 먼저 바뀌면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뭘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하는. 논리 전개상은 네. 판사, 근데 그거보다 아닙니까? 하나 더 의사. 의사다. 네. 좀 더 과학적이고 말하자면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오히려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의사. 예. 그다음에 판사 여기까지가 근데 바뀌었으면 하는 게 50%가 넘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제일 안 바뀔 직업. 오히려 왜 그렇죠? 사람이 운전하는 걸 더 믿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보다. 음, 말하자면 판사나 의사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뢰감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걸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까지 막혀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주셨던 그 코멘트 중에 되게 의미시장했었던 게 네. 저도 이제 경험했었던 것에 기초해서 보면은 이 알바생이라는 영역 네. 뭐 해당되시는 분께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음, 파트타임 잡 이렇게 표현해야 파트타임 될까요? 잡,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맞죠. 많이 제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청소 시키는 줄 몰랐어요 하고 안 온다든가 특히 제가 아는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음, 사업을 하는 대보 유통이 있습니다. 네. 대보그룹에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게 상대적으로 거리적으로 봤을 때 외딴 곳에 있고 외딴 곳도 고속도로로 들어가야만 가는 네.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 알바생 일자리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디지털로 전환을 고민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휴게소. 그러니까 면 국수 로봇이요. 국수 네. 로봇이라든가 접시 닦기 로봇이라든가 지급 결제도 자동 결제 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도입하기를 고민하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일맥상통하는 영역들이 음. 있고 판사라는 영역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옳음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좀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말 그대로의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AI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사람의 눈으로 그 우리 뭐 이것저것 찍어봐요. CT 촬영을 해요. 근데 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거 암세포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AI는 그 같은 자료를 가지고 3년 전에 먼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의사, 판사 혹은 수없이 많은 파트타임 잡도 네.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AI가 과연 유토피아입니까? 음, 디스토피아 아닙니까? 음.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요. 그 AI 강연을 많이 하면 끝에 얘기를 듣다 보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은 없어지고 이게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스토피아면 어쩔 거냐인 거예요. 네, 100% 모든 사람이 다 디스토피아라고 예상을 해라고 해도요. 예, 그러면 디스토피아 그럼 우리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서로 손에 손을 걸고 우리 앞으로 AI 개발하지 맙시다. AI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폐기합시다. 라고 협약을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트랙에 이미 들어왔는데 AI 개발은 이미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멈출 국가는 아무도 없고요. 멈출 기업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디스토피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우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그거를 가면서 자꾸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며 디스토피아가 안 되고 유토피아가 되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계속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거지. 네,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기에는 사실은 괜한 지체라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시간엔 앞으로 우리가 유토피아가 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을 자꾸 찾아보자, 모색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금융사들을 만나 뵙고 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사측에서 마련한 강의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의를 듣는 대상은 어찌 보면 노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네. 물론 이제 임원급 이상은 좀 다른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사측과 노측으로 구분했을 때, 근데 이런 변화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냥 제시하고 있는, 우리를 인식해 만드는 그런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은행 지점을 폐점으로 하고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전환하고 그러고서 많은 노동력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네. 당위성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그런 관점에선 비슷한 네네. 질문을 저 스스로도 연상케 만듭니다. 음.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럼 내 일자리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쩌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라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가 사라지는 상황인데 그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음. 사라지는지 아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렇죠. 네. 그 변화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인재가 될까? 네. 네. 또 혹은 나는 다른 영역으로 진입해 볼까? 다른 준비를 해 볼까? 음. 이런 고민을 해야지. 나 그런 변화가 싫으니까 네. 나 그런 거 나한텐 디스토피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 이걸 거부할 거야. 네. 네.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막는다고 막히냐고요. 그죠?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셨던 이 AI 패권 전쟁에 관한 세계 경제, 기업, 글로벌 구조, 또 일자리마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참 충분히 연상하고 직시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AI 패권 전쟁의 저자로서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이 책 상세한 링크들은 네. 제가 고정 댓글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놔 드릴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들여다 보시고요. 네. 끝으로 오늘 토론 참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 토론 출연하신 소감 네.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AI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무슨 종말론을 퍼뜨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네. 그게 내 직업이 되면 내 직업이 이렇게 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트랜스퍼할 것인가. 내 직업은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것을 어떤 맥락에 갖다 놔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나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지만 팍팍 터지는 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시간에 여유가 좀 생기게 되죠. AI를 쓰면 네.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이 10배 정도 더 생산성이 좋아졌다. 그럼 10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직장인들은. 예, 10분의 1만 일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노는 데 써요. 그렇죠. 예, 그게 직장인들의 굳이 더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돈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게 돼요. 그럼 뭐가 뜰 것이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뜰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에 엄청난 기회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뜨는 데도 있고 지는 데도 있습니다. 네. 뭐 2차 산업이 지면은 3차 산업이 뜨듯이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럼 나도 충분히 거기에 트랜스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다 지금 이렇게 AI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극 초반기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AI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음악 같은 경우도 나는 음악을 작곡을 못하지만 AI를 통해서 음악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기회들이 얘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면 충분히 AI 세상에서 살아남은 걸 떠나가지고 AI 때문에 진짜 인생 역전했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 주셨고 결국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에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로 요약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